조선 안창호 선생 기념사업회를 맡고 있는 김재실 회장입니다. 오늘 김영석 교수를 모시고 저희가 추모 강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난 3월 10일이 도한 선생님 서거 88주년이 되는 날이라서 여기서 기념식을 한 200명 참석해서 했고요. 또 도한 선생님 기린 입장에서 우리 김영석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도한 선생님을 기리면서 그 강연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김 교수님은 아신 대로 17살 때 직접 그 평양에서 도한 선생님을 뵙고 또 설교 말씀들 듣고 그것이 그 철학을 공부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고서 이제 강연을 들을 때 이게 추모 강연이기 때문에 잠깐 도한 선생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이제 모시겠는데 선생님 금년 107세 되시고요. 지난 연말에 조금 편찮으셔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아주 잘 회복을 하셔서 이 강연에 오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 강의를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중동 전쟁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은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의 전쟁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겉으로 보면 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중동 전쟁은 겉으로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이슬람 국가인 이란과의 전쟁이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드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문제는 사람은 물론 동물하고는 다르고요. 또 자아의식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지만은 항상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새 출발하고 또 나이 들면서 또 새 출발하고 이렇게 새롭게 출발해가는 것이 소망스러운 인간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잡으면 이제 한 500년 전부터 근대 세계사가 시작됐다 그렇게 보는데 그 근대 세계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하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중세기라 그러죠. 고대 사회가 끝나고 중세기다 그렇게 보는데 이 중세기 때에는 네 문화권이 세 개 있었는데 제일 오래된 게 인도입니다. 인도는 종교가 있고 그 위에 철학이 있어서 종교와 철학으로 지금까지 쭉 사니까 근대화가 되지 못하고 그것이 그대로 연장이 되니까 아주 좀 후진 국가가 된 거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 중국 문화권인데 이 중국 문화권은 윤리, 도덕과 윤리만 있지 다른 걸 가지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인도보다는 앞섰지만은 근대화에는 가지 못했고요. 중동 지방, 지금 이슬람 지방은 종교를 시작했는데 이 종교 그 자체를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요. 윤리도 빼앗기고 철학도 없고 그만 종교 안에 이렇게 갇혀서 사는 사회가 돼서 근대 때에도 중동은 종교 전쟁 때문에 저는 좀 발전하지 못하고 세계 없는 이제 이란 같은 종교 국가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서구 사회, 유럽을 중심 삼는 서구 사회가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인데 이 기독교 국가는 우리가 왜 유일하게 다 중세기로 끝났는데 근대 사회가 돼가지고 지금 세계가 전부 서구 문화를 가지고 살게 됐는가. 그런 아주 큰 세계사적인 문제를 우리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문화권 가운데 기독교 문화권이 근대 사회를 이렇게 지배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나 중국이나 중동 지방이 종교를 시작하고 종교와 윤리, 종교와 그 자체에서 머물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거기에 인문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 문예부흥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위에 인문학, 그리스 로마를 통한 인문학이 들어와서 새롭게 태어나게 됐기 때문에 세계를 이제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인문학과 기독교가 합해가지고 나타난 게 뭐냐? 첫째는 웬만히 역사의식입니다. 인도는 역사가 없습니다. 영국의 학자들이 인도를 이제 점령하고서 연구하게 됐는데 똑같이 얻은 결론이 웬만히 이상하다고. 인도에는 역사책이 없다고 말이죠. 역사가 없다고. 왜냐하면 종교와 철학뿐이니까 역사가 없습니다. 중국에는 어떤가? 중국에는 윤리만 있습니다. 윤리만 있고 거기에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그 이슬람 문화권, 그것은 역사의식을 가질 만한 사회인데 종교를, 이슬람교를 잘못 가졌기 때문에 다 상실하고 역사의식도 없고 윤리의식도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만이 역사의식을 가지는데 그것은 전에 다른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기독교는 역사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좀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에 다니거나 이제 기독교를 관심 가진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걸 놓칩니다. 그 문관이 기독교는 역사 종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만들고 역사 속에 살고 역사의 희망을 남겨주는 건 기독교뿐입니다. 그런데 좀 도움될까 해서 얘기하는데 불란서의 17세기를 대표하는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죽은 다음에 장례를 치려고 해서 옷을 갈아입히게 됐는데 그 입고 있던 옷을 이렇게 꺼내보니까 여기 이제 안에 주머니 안에 메모가 나왔습니다. 그 메모가 나와서 보니까 파스칼이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사상적인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첫째 항목이 뭔고 하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 첫 항목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역사적인 신앙이지 철학자의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소극적인 그 얘기를 빌리게 되면 그 하나 더 보태면 뭔고 하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다. 철학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더 쉽게 말하면 신학자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신학자는 우리 기독교를 이끌어가지만은 기독교는 사상이 아니고 역사입니다. 불란서에 유명한 엘레아드라고 하는 세계를 대표하는 종교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불란서에 교수로 있다가 미국 시카고 대학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대학원 학생들 가운데 종교학을 연구한 학생들이 그 교수를 따라서 유럽에서 시카고 대학원이나 대학원 학생들이 올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61년에 미국 갔다가 그 시카고 대학에서 그분 강의실에 좀 들어가고 왔는데 그분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하니 기독교는 역사 종교다. 역사를 떠나면 기독교가 없다 말. 그러면 뭐하니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이 전부 역사책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눕기까지가 역사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인물의 이제 사상이 있고 그거의 신약으로 오고 신약도 읽어보면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적인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의 신앙적인 생각이요. 마지막 묵시락이 또 역사적인 정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역사적인 종교다 하는 걸 느끼게 되면 기독교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이 내 생활 속에 기독교는 살아있다.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생활과 개인의 역사니까요. 내 생활 속에 신앙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역사 속에 민족과 국가 속에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도산 안철호 선생님 또 그분하고 같은 조만식 장로님 두 분을 이제 볼 때마다 생각하는데 그 두 분의 조만식 선생은 장로고요. 도산 선생님은 좋은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사신 분인데 다르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게 민구하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신앙을 받아들일 때 교회를 위한 신앙, 교회를 위한 사상, 그걸로 받아들이니까 작은 그릇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도산 선생이나 또 고당 선생 같은 분은 민족과 국가를 위한 신앙,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기독교가 어떤 힘을 줄 것이 하니까 큰 그릇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작은 사람들은 작은 신앙을 가지고 생각이 큰 사람은 큰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그 민족 속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 이 문제 가지고서 이상하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보다는 도사이나 고당 선생의 강의를 듣고 나면 더 신앙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민족과 국가를 위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주교가 말이죠. 우리 개톨릭이죠. 천주교가 2000년 동안 생각을 잘못 가졌습니다. 근면관이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지 교회가 사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20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인 기독교를 가지고 있다가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서 2000년 후에 그 방향을 바꿨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 있는 것이지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아주 천주교에서 많이 고민하다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천주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힘을 가지게 되고요. 사회가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천주교가 방향을 받아들였는데 아주 우리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요. 교회 중심이 돼서 우리 역사, 세계 역사 속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뭔가니 지금 중동의 전쟁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전쟁이 아니고 기독교와 구약을 믿는 유대교의 전쟁입니다. 이건 이슬람교가 그 마호멧이 구약에서 나왔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그대로 믿으니까 구약과 코란경 사이의 전쟁인데 그걸 바꿔놓는 거. 역사에서 그걸 없이 하고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세력이 뭔가하니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에 좀 복잡하지만은 기독교가 이 전쟁을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좀 교회 나가신 분은 잘 압니다만은 미국에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의도에 많이 모이고 이제 큰 모임이 아마 교회 생기고 제일 큰 모임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분에 이제 스위스 로잔에서 또 그런 부흥회를 했는데요. 그때도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나는 뭐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닌데 거기에서 나도 초청해서 가서 봤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부흥회를 일으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드님이 그걸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부흥회를 일으키고 있는데 미국 안에서는 안 됩니다. 또 할 필요가 없으니까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요. 캐나다에 가서 그 부흥회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캐나다의 목사님들이 문화교관이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당신네들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하기 위해서 운동한 사람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하는 기독교는 우리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상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우리 모두 다 그래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빌리그레엄 목사의 아드님이 유럽의 노르웨이 가서 또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로잔에서 했던 큰 부흥회를 거기 가서 하려고 했는데 그 또 노르웨이 기독교에서 뭐라 하는 거 아니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당신네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독교는 우리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의 문구안이 미국 기독교가 어느 것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믿는가 할 때 기독교 정신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또 국가 문제, 정치 문제는 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에게 맡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는 정치에 맡기고 종교는 종교인데 단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 사이에 전쟁이다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슬람과 같은 나라와 전쟁하는 거 원하지도 않고 평화와 자유를 위한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하는 것 같은 그건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구교와 구약 종교하고 고란경하고의 전쟁이지 기독교는 그걸 해결 지어주는 책임은 있지만은 그 기독교 전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우리 기독교는 이런 전쟁을 넘어서 더 큰 희망, 더 조용한 자유와 평화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혹시나 우리가 잘못해서 오해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우리 기독교 정신이 무엇이다 하는 걸 느낄 때는 이건 지금 중동 전쟁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는 정치는 정치 문제고 또 그 사회 이슬람교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이슬람의 네타냐후라고 하는 수상이 있죠. 이제 그런 사람은 완전히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왜 큰가 그러면 지금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왔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 인구의 2%밖에 안 됩니다. 2%밖에 안 되는데 그 2%가 영향력은 세계에서 참 큽니다. 당장 한 가지만 들어보면 그 세계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22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 안 됩니다. 국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만큼 영향이 크니까 우리가 그런 높이 존중하고 있지만은 유대교를 믿는 건 아닙니다. 또 이건 저 개인의 생각인데요. 저도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기독교 강연도 하고 때는 천주교회 가서도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게 되면 구약을 얘기하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구약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그저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드릴까요? 내 제자 한 사람이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아주 나하고 가깝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제자 때문에 이제 교회도 많이 도와주고 이제 그랬는데 한 번 내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몇 살인가? 그랬더니 27살이라고 그래요. 시골에서 27살이면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언제 결혼할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 연세대학교 다닐 때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성명여자 다니는 여자친구인데 나 군대 갔다 오고 그 여자친구가 대학을 졸업하면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군에 갔다 와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할아버지 때문에 아직도 결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왜 그랬냐고 말이죠. 할아버지가 다 알아보시더니 그 집 손주하고 우리 집 손주하고 한양 서울에 살 때 원수 집안입니다. 원수 집안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손주가 결혼하겠다 하는데 그 원수 집안의 딸하고 결혼하겠다 하니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못한다 말이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저도 결혼할 겁니다. 그래요. 구약만을 믿게 되면 그런 과오를 범합니다. 할아버지 말씀을 따르게 되면 아버지도 있고 아들은 미래를 위해 있지, 손주는 미래를 위해 있지 할아버지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그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입니다. 아직도 구약만 믿지 신약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눈을 감고 이는 이를 갚아라 하는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구약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역사 가운데 종교 문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니까요. 그 정치 문제 속에 깔려있는 종교 문제, 이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기독교는 미래를 위한 종교지 과거를 위한 종교, 할아버지를 위한 손주라고 하는 생각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주 일부 보수적인 신앙,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니까요. 올바르게 보지만은 그건 기독교가 원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 또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얘기가 확실히 알아야 기독교다운 기독교고 그런 의미에서의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드린 말씀은요. 사람은 항상 새로 반성하고 새로 태어나고 거듭나는 거, 그 인간입니다. 그걸 못하고 살게 되면 아주 좀 이상하게 얘기합니다만 인간다운 삶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저 태어나서 먹고 자라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고 만다 되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도 못하고 지도자가 되지도 못하고 그런 국가는 병들어 버리고 맙니다. 마치 남태평양 원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문제의식이 없으니까요. 새로 태어나지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현재에서 있어서 과거를 반성해보고 또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자기도 모르고 변합니다. 자기도 모르고 변하는데 저같이 나이 들어서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 내가 새로 태어나지 못했으면 오늘의 내가 없을 거다.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했으면 지금 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일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저와 내 친구들이 다 다른데 그래도 거기에 공통점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얼마나 공통점인가 이제 그런 걸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건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자꾸 재출발하게 새로 태어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윤동주 시인도 있고 우리 소설가인 황순원 작가도 있고
그런 친구들과 함께 자랐는데 그 친구들은 다 미래가 확실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병아리 시인이지만은 50, 60이 되면 사회를 울리는 달기 돼서 시인답게 살 것이다. 또 황순원 선배를 내가 이렇게 가만 보게 되면 저분은 평생 한국 문학에서 업적을 남길 것이다. 나는 어떡하지? 그 이제 제가 나 자신을 찾는 과정입니다. 나는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전 학교를 좀 떠나게 되면서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18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4학년 되는 해입니다. 학교를 떠나게 되면 독서를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철학책을 도서관에서 학교를 못 가고요. 읽으면서 철학을 공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서 그 몇 달 동안 도서관에만 다니면서 철학책을 한 4권쯤 읽었습니다. 깨닫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근데 이 철학을 한번 공부해야겠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 해입니다. 이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인데 도산 선생께서 가출옥을 하셨습니다. 병이 심하기 때문에 효대문 형무소에서 균각대 서다가지고 오라고 그래 나오셨는데 10월 초순에 도산 선생께서 우리 고향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토요일 저녁에는 동네 어른들에게 이렇게 강연을 해주시고 다음은 이제 주일인데 오전 예배에 많이 모인 교인들 가운데 이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그 2차례 강연과 설교를 해 주시고서는 얼마 후에 다시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월 10일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반년 후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산 선생의 설교와 강연을 들은 마지막 사람이 납니다. 그때 설교 들으면 이제 다 안 계시고요. 난데 그때 도산 선생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가만 듣고 그 마을을 떠나서 산장으로 가시는데요. 그게 보내드리는 것 같은 생각이 나서 어른들이 이제 환청하기 위해서 쭉 나가는데 나는 그때 아직 어린 이제 중학생이었으니까요.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도산 선생께서 동네 밖에 이렇게 나가시다가 조금 높은 데서 마을이 이렇게 내리다 보시니까 저 이렇게 보시더니 기와집이 초가집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을 때입니다. 근데 그 기와집을 쓱 보시더니 뭐라 그러시고 하니 옆에 장로님 보고서 민구하니 저만큼 기와집을 가지려고 하면 몇 평이나 농사를 지어야 하느냐고 소가 있어야 하느냐고 뭐 다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민구하니 다 저 집만큼만 한국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요. 저만큼만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아주 모습까지 눈빛을 보니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좀 우리도 너무 가난하지 않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게 제 인상에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제가 충청도 지방을 좀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원에 왔습니다. 그때 내가 도선생 무덤 앞에 가서 그랬습니다. 선생님 편히 쉬세요. 충청도 지방을 다 다녀보니까요. 지금은 다 우리보다 잘 삽니다. 그때 너무 가난하게 마음이 아프시니까 그런데 이젠 다 그때보다 잘 삽니다. 마음 편히 가지세요. 어떤 생각이 납니다. 그 도산 선생을 보내고 나서 나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니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서 교육자가 되고 교육자가 돼서 우리 한국 교육과 사상계의 작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도산 선생 같은 생각을 가진 작은 도산 가운데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인생의 출발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생각을 못 가졌다 하게 되면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은 내가 없었을 것 같다. 예. 그분의 교훈과 마음을 그래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가서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끝날 때쯤 되니까 여기 태평양 전쟁 마치게 됩니다. 너무 사회가 혼란돼서 저는 집에 있을 수도 없고요. 일본에 그냥 숨어 있을 수도 없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집에 돌아와서 경찰들이 찾아오면 숨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가지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를 다시 찾았고요. 나라를 찾으니까 내 인생의 희망도 생겼습니다. 이제 내 나라에서 살게 됐단 말이죠. 내 나라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해방되고서 한 열흘밖에 되지 않았을 때 김성준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2달 후에는 김일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라고 생각은 못하고 김성준을 만났는데 왜 만났냐면 초등학교 선배입니다. 나보다 8년 먼저 다녔고요. 고향이 나하고 같습니다. 그 김성주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0년 동안 나라를 떠나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동료분들 좀 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조반을 먹게 되는데 저도 거기에 이제 가게 돼서 그 김성주와 같이 조반도 먹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얘기가 끝날 때쯤 되니까 누가 그 김성주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젠 해방이 되고 새로운 나라가 되게 됐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성주가 아주 초등학교 학생이 선생님한테 숙제를 외워바치는 것까지 아주 대답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없이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7.18을 숙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모든 국토는 나라가 소유하지 개인은 가지질 못합니다. 지수는 다 추방하고 소작인들이 전부 땅을 맡아서 농사지어서 나라에 바치면 나라에서 공정하게 배급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이라든지 생산하는 경제기관은 개인은 못합니다. 나라가 다 하고 또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경제활동은 나라가 합니다. 그걸 첫째, 둘째 이런데 6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사상은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공부를 못한 사람인데 제가 무슨 나라의 주인이 된 것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 느낀 게 무관히 공산당원은 틀림없고 그건 밖에 20년 동안 공산 공부해 갔으니까 공산당원은 틀림없고 공산당원 가운데서도 막스주의다 뭐 레닌주의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고 그저 행동파라고 하죠. 이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그 사람이 김일성으로 나타나니까요. 그때 북한의 공산 정권은 시작됐습니다. 전 요새 우리 남북 관계를 정치가들이 쉽게 발언도 하고 그러는데 공산주의를 아는 사람이면 안 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북한의 외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잘 아는 사람이 그 문상 가는 거 내가 가야 한다고 할 정도로 얘기하는 거 보고서요. 저 사람들 저기서 손이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공산주의가 어떻다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저런 철없는 얘기는 안 할 텐데 또 얼마 전에 누가 뭐라는 거 하니 이제 부산에서 평양을 통과하는 기차를 만들고 이제 만주를 쭉 해서 유럽을 향해 기차가 이제 놓게 된다고. 공산주의 국가가 한데 사람들이 들으면 좀 이상합니다.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이제 거기서 좀 숨어서 중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고 있다가 위험하고요. 더 있으면 내가 잡혀가게 되고요. 우리 이사장은 잡혀가게 되고 그러니까요. 38선 넘어서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온 것이 47년 제가 27살입니다. 10월 초에 중앙중고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늦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 인생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속으로만 생각했지 사회인은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니까 이제 나는 사회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 첫째 목표가 뭐니 내 나라가 아닌 일본 사람 밑에서는 나를 잃어버렸고 나라답지 못한 나라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내가 머물 수가 없었는데 이제 내게 주어진 것은 서울에 와서 주어진 생각은 뭐니 이젠 우선 그때는 독립하기 전에 이승만 정부가 생기기 전이니까요. 우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제 인생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 출발을 안 하고 있었으면 오늘의 내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뚜렷한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이젠 모든 점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내가 동참해야겠다. 그것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때 세 가지 목표인데요. 첫째는 뭐니 좋은 제자, 나보다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서 그 제자들과 더불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그러니까 내 제자들을 정말 사랑해야겠다 말이죠. 부모들의 제일 큰 소원은 뭡니까? 아들, 딸들이 부모보다 더 훌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키우는데 내 생애를 바쳐야겠다. 그게 첫째 목표입니다. 둘째는 미국안에 사람은 아는 것만큼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선생을 있긴 있지만은 내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또 내가 공부한 철학을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겠다 말이야. 더 많이 알아야겠다. 왜? 그 아는 것만큼이 내 인생이니까요. 더 알아야겠다.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철학은 내 전공하고 싶은 학문이니까 대학 어느 교수보다도 못지않은 공부는 내가 해야겠다. 계속했습니다. 또 좀 넓게 세상을 봐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지식을 넓히는 게 둘째 목표입니다. 셋째 목표를 뭐니 이건 내가 봐도 압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있을 때는 그만큼 내 인격이 높았습니다. 중고등학교 오게 되면 그만큼 내 인격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회 나와 보게 되면 내 인격보다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머문다고 하게 되면 내 인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높은 것만큼 존경받을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격이 낮은 사람은 나이는 들어도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전 그때 살아가는 동안에 나이 좀 드니까요. 항상 마음이 뭐고 하니 늙은이 대접은 받지 말자. 누구든지 내 제자들도요. 우리 선생님 늙었다 하게 되면 그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럽니다. 지방에 가인 같은 거 가게 되면요. 내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많이 늙었을 텐데 얼마나 늙었나 가보자 하고 옵니다. 가연이 끝난 다음에는 겉으로 얘기하면 뭐고 하니 선생님 강연 들으니까요. 우리 학생 때보다도 더 젊으시네요. 그때 못 듣던 얘기 하시네요. 그래요. 그런 속으로 뭐라는 거 하니 난 너희들보다 더 젊지 늙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 인격이 쉬운데 그 방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중학교에 교수가 되시는 인천 김성수 선생님이 정말 인격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점은 이승만 박사보다도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박사하고 김성수 선생님하고 비교할 때에 내가 얻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니 지도자는
나보다 훌륭한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재자가 됩니다. 친구는 없고 부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독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가운데 독재자가 누구냐? 존경하는 친구가 없고 부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독재자가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존경하는 친구와 같이 있는 사람은 민구하니 민주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키워야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인천 선생을 모시고 있는 동안 7년 동안에 제가 그분하고 좀 가까이 지나게 됐습니다. 30도 안 된 젊은 교사하고요. 고려대학의 교수들도 그렇게 다 같은 재단이 많은데 인천 선생님 나 관심 가져줬겠어요? 그런데 제가 관심을 끌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6.25 전쟁이 났는데 일요일이죠. 6월 25일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후 2시에 광화문에 나갔다가 내가 얼핏 느낀 게 뭐하니 이건 전쟁이라고 느꼈습니다. 이건 전쟁이다. 우리 국군은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주에가 먹느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또 우리 정부도 뭐 전쟁이 나더라도 북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나는 북한을 아니까요. 그때 내가 광화문에 나가보고 이건 전쟁이다 말이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중앙교회에 출근했어요. 모레 아침입니다. 가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이건요 전쟁입니다. 최소한 3개월은 걸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돈이 지금 다 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좀 찾아서 우리 교직원 전부에게 3개월씩의 봉급을 좀 미리 주어주세요. 그러면 전쟁이 나더라도 우리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으니까 했어요. 그거 안 하게 되면 그 돈은 전부 공산군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지고 마는데 선생님 좀 부탁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처음 듣는 얘기가 돼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해 보더니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데 우리 이사이자이죠. 교주 대신은 인천세에 허락하실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려보라고 말이죠. 말씀드려보라고. 그 바로 학교 앞에 인천생이 살고 계셨습니다. 거기 가서 인천생 보고서 우리 중학교에 북한에서 온 젊은 교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전쟁이라고. 은행에 있는 돈 찾아오지 않으면 다 없어지고 하니까 3개월분을 찾아서 나누어달라고 하는데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내가 생각하는 인천에 그 얘기 듣고 좀 저는 놀라실 겁니다. 그때가 도장이 넓으신 분이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요. 월요일에 은행에서 돈 다 받아가지고 3개월 봉씩 다 받았다고요. 이제 그때 아마 인천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하는 거 젊은 교사가 누군가 했다가 김영석이라니까 아니면서 아마 날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 인천 선생님 된 거아니 고려대학에 전학을 해가지고서 중학교는 봉급을 다 나누어줬는데 어떡하겠냐 하니까 현상인 선생의 대답은 따르습니다. 그건 공금입니다. 공금은 누구도 손대면 안 되는데 그건 안 됩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 교수들은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천 선생이 부산에 피난 가시면서 가까운 분들에게 피난 가는 게 좋겠다고 다 권고했습니다. 현상인 선생한테도 권고했습니다. 그때 현상인 선생의 대답은 민구하니 저는 안 갑니다. 저는 공산국가가 되든지 민주국가가 되든지 이승만 정부가 되든지 나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안 갑니다.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만 잡혀가서 세상 떠났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한데 못 간 사람도 있지만요. 뭐 공산주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뭐 잘못행위 나왔던 사람들이 잡혀가서 끝났습니다. 인천 선생님이 그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되고요. 우리 이광서 친원 선생도
그때 다 돌아갔어요. 저쪽에 돌아버렸습니다. 아마 그때에 인천 선생이 나하고 관계를 우리 중앙학교의 젊은 선생을 기억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가서는 교감이 됐습니다. 그땐 필한 생활하니까 자주 만나게 돼서 인천 선생한테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 배우면서 민관이 이거 인간관계는 인천 선생한테 배우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가 하고 나 혼자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전에 이제 뭐 대서 강연을 하든지 뭐 하게 되면요. 그때 내가 인천 선생을 못 만났으면 오늘 내 인격이 없었을 거라고. 다른 많은 사람 만나보았지만은 다 그 야산이라, 낮은 산이라고. 나도 올라가면 된다고. 나도 그만큼 된다고 보는데 인천 선생을 보고 보니까요. 높을 모래입니다. 나도 저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 그걸 배웠는데 그때 내가 배운 게 무엇인가 하고 후에 정리해 보니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관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든지 절대로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라.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라. 우리 방에 갔더니 도산서에 쓴 게 무관이 제일 첫째가 무관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무관이 너는 절대로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라. 사람이 이기주의자가 되게 되면 자기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도 버림받는다고 말이죠. 그리고 사회를 불행해하니까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가만 우리가 보면요. 왜 불행해졌는가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기주의자였구나 깨닫습니다. 제가 제자들 제 결혼식 수회를 좀 합니다. 하고 나면요. 신랑 신부가 정말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이만큼 극진히 사랑하고 그러니까 다 부러워하는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믿고 출발합니다. 근데 얼마 있다 보면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이혼해서 가정을 깨뜨립니다. 왜 그런가 하고 가만 보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기주의자입니다. 그건 가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다 그럴 때는 그런 가정은 생기지도 못합니다. 또 직장 생활을 같이 해봅니다. 저 이제 올해 있는 직장 연세대학교인데요. 연세대학교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 쭉 해보면요.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알아주지 못하냐고. 저 사람은 승진시켜주면서 나는 왜 버림받냐고. 오늘 여기서 보니까 물건이 비행기 비행기 기사지 운전하는 사람들이 부기사인데 왜 저 사람은 다 기사를 올려주고 나는 올려주지 않냐고. 그래서 그 자기 상관을 올려줘 죽였습니다. 앞으로도 몇 사람 더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였다고 말이죠. 그겁니다. 이기주의자입니다. 이기주의자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기주의자끼리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기 집단이 됩니다. 이게 지금 다 됩니다. 아니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말하면 노동조합이 그렇게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투쟁해가지고서 노동조합의 노동자 인류에는 이기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산주의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걸 모르니까 그렇죠. 공산주의 국가는요. 공산주의 정권을 만들 때까지는 투쟁합니다. 직업 투쟁합니다. 그래서 공산 정권이 생기고 나면 절대로 투쟁이 없습니다. 건물관이 우리가 집권할 때까지는 투쟁해서 파업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잡게 되면 투쟁도 없고 파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집단이 되는 겁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이 오래 고민하다가 영국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왜 다른 나라만큼 더 경제가 올라가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노동조합이 너무 강해졌다. 정부보다도 강해졌다. 그래서 아주 어려울 정도로 물관이 노동조합을 자꾸 낮췄습니다. 그 기업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서게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왜 노동조합을 자꾸 탄압했는가? 그분은 좌파 사람이기 때문에 정권이 살려고 하게 되면 노동조합은 눌려야 한다고.
노동조합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일을 사랑해 본 사람은 노동조합을 있어야 경제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기 집단이 되게 되면 그 나라 경제는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없습니다. 북한이 이제는 이기 집단이 다 성공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사회를 위해서 절대로 이기주의자는 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 대학 나온 사람들이 제일 큰 고민이 있습니다. 너무 갈등이 심하고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좀 안정된 사회에 살았으면 좋겠다. 갈등도 없고 경쟁도 없는 사회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난 대학까지 다 나왔는데 어디서 오라 그래서 경쟁 없는 사회에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젊을 때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가질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이 갈등도 없고 경쟁도 없는 조용한 세상에만 살면 성장을 못합니다. 민족과 국가도 그렇게 살면 성장을 못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가게 되면 일본 홋카이도에 원주민이 있습니다. 아이누족이라고 합니다. 그 원주민들인데 그 원주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홋카이도에 원주민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가 나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일본 정부가 아이누족이 맞아 없어지면 원주민이 없어지니까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다 생활비도 주고요. 도와줬습니다. 그게 더 빨리 없이 하겠습니다. 왜요? 먹을 거 주고 말이죠. 고생할 거 없으니까 시간이 나면 놀러 다니고요. 술만 마시고요. 생사고 애들이 낳지 못하고 저는 그런 거 없어졌다고 그래요. 남태평양에 가보세요. 그 원주민들이 다 없어졌는데요. 갈등도 없고 경쟁도 없는 세상에 사니까요. 성장을 못합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도 그렇습니다. 아들, 딸들 키울 때, 제자들 키울 때 민구안이 갈등도 없고 편안히 키워주게 되면 성장이 늦어집니다. 그러면 선의의 경제에 중요합니다. 그 민구안이 그 해결하는 길이 뭐냐? 선의의 경제를 하자.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남을 돕고 선한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그 경쟁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에 30년 살면서 가만 보게 되면요.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학장되고 난 안 되고 저 사람은 뭐 많은 대우를 받고 나는 못 받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 보게 되면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는 공정한데 그 공정하게 못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년퇴직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대학이 잊어버립니다. 학교가 잊어버립니다. 사회에서도 그걸로 끝납니다. 그럼 이제 선의의 경제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연세대학교 교수를 있으면 다른 어떤 교수보다도 학문다운 학문을 하고 많은 동료 교수들과 심지어는 총장의 존경을 받을 만큼 좋은 교육자가 되어야겠다고. 그래 학교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그 사람들은 학교의 주인이 됩니다. 그건 선의의 경제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연세대학교에 있을 때 총장이 찼습니다. 차서 가면 민구안이 김생 다음 학기부터 좀 교무처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좀 맡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싫어하는 교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습니다. 인천서연대 배운 건데요. 뭐라는 거 안에 선생님 좀 2, 3일만 여유를 주세요. 제가 좀 생각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그 안에 우리 많은 교수들 가운데 누가 교무처장을 했으면 좋을까? 반드시 나보다 적임자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단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는데 저 교수가 교무처장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꼭 있습니다.
그 총장을 만나서 물어보니 여러 교수님들 생각해 봤는데요. 나보다는 그 교수님이 좋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교수장이 됩니다. 나 손해본 거 없습니다. 또 나도 총장 보고 물어보니 그분은 교수장이 되고 나는 또 다른 면에서 총장을 도와드리고 학교 도와드릴 테니까 그 나보다는 그분이 좋다고. 그분이 됩니다. 몇 차례 그런 걸 하니까요. 어떤 때는 총장님이 나한테 와서 부총장 가운데 누가 적임자가 있겠냐고. 내가 안 할 건 알고선 민구안이 부탁해서 몇 사람 가운데 누가 좋겠냐면 또 내가 권고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민구안이 선의 경쟁입니다. 그런데 요새 이기적인 경쟁하면요. 남을 끌어내립니다. 저 사람이 안 돼야 내가 된다고. 요새 그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가만 보면요. 선의의 경쟁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우리 젊은 사람들 보고 그럽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올림픽 경기 좀 가봤으면 좋겠다고. 월드컵 경기에 가봤으면 좋겠다고. 그 선수들은 선의의 경쟁을 했기 때문에 남 끌어내리질 않는다고. 이번에 내가 메달 못 땄다고 해도 메달 딴 사람 박수 쳐주고 다음번에 나도 하겠다 말이죠. 또 내가 메달을 땄으면 이거 아니 오늘은 내가 땄지만은 다음번에 나보다 더 유능한 선수가 나올 거라고 딱 알고 있는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이 얼마나 소중한가 말이죠. 그런데 좀 더 선의의 경쟁이 있습니다. 난 내 친구 가운데 안병 선생님, 김태길 교수님을 정말 가까운 친구고요. 40년 동안 함께 일했으니까 잘 압니다. 우리 셋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제일 생각하는 게 뭐하니 누가 대학 교수를 있으면서 대학을 넘어서 국가를 걱정하는가. 우리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거. 그런 교수들 가운데 안병 교수, 김태길 교수 같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나는 오늘 우리 대학에서 일하고 있지만은 내가 대학을 끝난 다음에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더 합니다. 내가 좋은 교수다운 교수가 돼서 밖에 나가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가? 나를 위해 이기적인 경쟁하는 사람은 정년퇴직이 나면 대학에서 버림받고요. 대학을 위해서 한문하고 제자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정년이 되게 되면 대학과 더불어 남아요. 그래서 내 친구들과 같이 대학을 넘어서 국가 사회까지 걱정하는 제자를 키웠던 사람들은 정년퇴직하고 나면 사회에서 더 큰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단히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성실대학에 가게 되면요. 총장이 누군지 모릅니다. 누구나 아는가? 우리 안병 선생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민구안이 대학을 넘어서 사회를 했기 때문이겠습니다. 우리 철학계통에서도 민구안이 서울대학의 어느 총장은 누군지 모릅니다. 농과대학의 학자가 누군지 난 몰라도 김태길 교수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넘어서 경쟁사회에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인간관계 인격에서는 선한 경쟁에서 나라와 사회, 직장을 위해서 더 높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를 이끌어가게 되고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인천 선생에서 배운 무관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나 혼자가 아닙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조금 오해받지 않기를 원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후임 연세대학교가 이제 있다만큼 새로 들어오는 교수님들을 위해서 원로 교수 가운데 한 사람을 좀 와서 얘기해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다녀본 몇 대학에 있는데 하버드 대학도 그 가운데 하느라고 그 하버드 대학에서 가만 보게 되면 총장의 존경을 받는 교수가 그렇게 많다. 총장이 존경하는 교수가 그렇게 많아요. 하버드 대학은요, 주일마다 채플이 있어요. 그러면 교목이 이제 사회를 하고요. 총장은 구역 가운데서 한 부분을 꼭 읽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하는 분은
교수들입니다. 근데 그 교수들도 이제 자기 신학에서 본문이 있고, 그리고 얘기한대. 그 분위기를 쭉 보게 되면 총장은 참 존경하는 교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 말. 하버드 총장이 누군지는 몰라도요. 하버드 대학의 어느 교수들에서는 다 알거든요. 총장의 존경을 받는 교수가 되라고 말이에요. 또 그런 교수들은 총장을 높인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인간이 교수다운 교수가 되는 건 어떤가 말이죠. 서울대 경제를 하는 사람인데 함께 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일 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난 우리 대통령도요, 장관들을 뽑을 때요, 당신보다 다 유능하고 젊은 장관, 유능한 장관을 뽑아서 말이죠. 교육 문제는 나보다 당신이 더 젊은 거니까 말이죠. 계획을 세워서 해보라고 난 도와주겠다고. 그 경제학 교수엔 또 경제학의 장관을 맡기든 상무부장을 맡기고 그런 대통령이 마지막 가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미안합니다만 중앙학교에 있을 때 인천 선생님 밑에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좀 준비가 찼으니까 말이죠. 부산 피난 생활이 끝나고 서울로 오니까요. 중앙학교에 그냥 남는가 아니면 대학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고민하다가요. 새 대학에 시간 강의사로 나가봤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하니까요. 대학에 시간 강의사로 나가서 한 학기 강의를 해보고 그 대학에서 날 찾으면 그 내가 교수 자격이 있는 거고요. 찾지 않으면 그냥 교육에 남는 것 하고 고등학교 교육은 정말 행복합니다. 애들 키우는 게 정말 행복하고 좋은데요. 그래도 그 좁은 사회보다는 넓은 사회에 가야겠다고 한 제가 있으니까 세대학에 강사를 나가는데요. 세대학에서 다 오라고 그러는데 연세대학이 먼저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게 된 동기도 좀 그렇습니다. 중앙학교 때 내 제자들이 연세대학교의 제자가 됐습니다. 학생이 됐습니다. 그래 가서 강의를 쭉 들어보니까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은 고등학교니까 요만큼 가르쳐 주셨는데 당신이 아는 건 많았던 것 같다고 말이죠. 그 많은 것까지 강의가 들으면 지금 우리 교수님보다 더 좋은 강의 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민구안에 학장을 찾아가서 우리 중학교 때 김영석 선생님 밑에서 배웠는데 한 번 좀 그분 선생님 강의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그 학자의 날 찾았습니다. 날 찾아서 좀 한 시간 맡아주시겠냐고. 그래서 신과대 학자의 날 찾아서 가서 기독교 윤리를 맡았는데요. 그때는 기독교 윤리가 신과대에 없던 때입니다. 그 한 학기 끝나기 전에 총장이 날 찾았습니다. 찾더니 민구안이 좀 학교로 와달라고 갔더니 신과대학은 그걸 거기에 맡겨두고 지금 우리 철학과 문과대학에 와서 좀 수고해달라고. 그래 갔습니다. 그래 내가 간 게 아니고 민구안이 학생들이 날 이끌어 간 겁니다. 그만큼 내가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민구안이 나 자신이 내가 한번 내세 출발한 겁니다. 중학교 갈 때 사회에 누려서 내 인생이 지금 출발했다 하니까 그럼 내가 나를 찾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오늘의 나를 만들어주는데 원동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가니까요. 비교적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아주 행복하고요. 정말 일 많이 하고요.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30여 년 연세대학교에 있을 때 조금 또 한 가지 변화가 왔습니다. 민구안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출발을 했습니다. 연세학교 갈 때 참 좀 이게 집도 사택도 없고 말이죠. 중학교 한 사택이 있었습니다. 또 집도 없고. 제 어린애들은 여섯이고요. 6.25 전쟁 때 어머님도 오셨고 동생 셋이 왔는데 한 동생은 고등학교, 한 동생은 대학 갈 나이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벌금을 받아가지고서
10명이 넘는 부양가족을 키우려고 집도 없고 하니까 그 고생이 좀 얼마나 심했다 하는 건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 대한 책임지기 위해서 여러 대학에 시간 강사로 갔습니다. 건강도 해치고요.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그때 좀 뭐 어려운 병은 아닙니다만 폐결핵도 걸렸습니다. 그 친구 의사가 맹관이 좀 쉬어야겠다고 말이죠. 그 약 먹으라고 한 3, 4개월 약도 먹고 고생했습니다. 그 고생했는데 어느 대학에서 전임대를 해준다고.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것만큼만 강의해주면 같은 교우로 대처해 교수로 대접해주겠다고 그래서 두 대학에서 받게 되니까요. 안정됐습니다. 그때 내가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문관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한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니까요. 한 번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번 토요일에 삼성그룹에 강연을 가게 되었는데 대구에서 내 제자가 중고등학교 교감인데 와서 나보고 부탁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우리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600명 모이는데 기념 강연을 선생님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왔는데 꼭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 내가 거절했습니다. 나 삼성그룹에 벌써 약속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강사를 내가 소개해 줄까 그랬더니 그건 전 자격이 없고요. 교장 선생님이 회장이기 때문에 부탁을 받아왔는데 제가 빈손으로 돌아가야지요. 그래요. 꼭 된다고 생각하다가 거절당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하는 그 표정을 보니까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게 민구하니 어느 일이 더 중하냐. 600명 되는 학생 선생님들한테 강연한 일이라고 삼성그룹에 가느라고 어느 게 더 중하냐 말이죠. 그건 대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우는 어떤가? 삼성그룹의 강사료는 높고 저게는 강사료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 봐도 돈 때문에 안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저렇게 소중한 일이 있는데 또 돈 때문에 안 가는구나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삼성그룹에 전화 걸어가지고서요. 허락해주면 내가 대구 가겠다고 말이죠. 약속하니까 어길 수 없고 허락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허락을 받고서 대구 갔다 왔습니다. 그에 내가 경제관을 바꾼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고생스럽게 돈 벌 때는요. 수입이 목적입니다. 돈이 제일입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하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의 가치를 따져야 합니다. 그때 생각을 바꿔서 안 되겠다 말이죠. 이제는 생활이 안정됐으니까 무슨 일이 더 소중한 일이냐 일을 찾아야겠다. 바꿨습니다. 바꿔서 한 10년 가까이 쭉 살고 보니까요. 내 생활이 변했습니다. 뭘로 변했는가 하니 두 가지가 변했는데요.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은요. 돈 끝나면 일도 끝납니다. 수입 때문에 일하는 건요. 수입이 생기면 일도 끝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고 일에 가치를 따지니까요.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들고요.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구하니 그 고통스럽게 일할 때는요. 피곤하고 힘들고 그랬는데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니까요.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정말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끝날 때쯤 됐습니다. 그때 또 한 가지 느꼈습니다. 그게 누구하니 나는 그때까지는요. 100사람이 100가지를 하게 되면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 다른 일 하니까요. 내게 목적이 있고 내게 목적이 있고 내게 목적인 줄 아는데 연세대학교 끝날 때쯤 되니까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게 아니다.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다 다를 것 같아도 똑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지는가.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젊은 인간답게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는가 그겁니다.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겠는가, 내가 얼마나 도움받겠는가 아니고 얼마나 순인가 말이죠. 그러니까 너 왜 이러냐?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나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려운 일이고요. 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나 그러죠? 아닙니다. 아들, 딸들 키워보세요. 다 나보다 아들, 딸들이 행복하게 원하지 않습니까? 아들, 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제자들이 불행해졌다 하면 마음 아파하는 걸 왜 그랬습니까? 내가 사랑했는데 행복했으면 좋겠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하니까요. 연세대학교 끝날 때쯤에서 이젠 은퇴했으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자. 그 생각이 없어지면 이제는 정말 사회에 나가서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 하니까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대학에 있을 때는요. 연세대학교와 더불어 강 속에 있는 물고기 같았는데요. 대학을 떠나서 사회에 나오니까요. 바다의 물고기가 같아서 마저 일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 미안합니다만 80대 때까지 그렇게 일했습니다. 80이 되고 나니까요. 자, 이제는 더 일하고 싶은데 능력이 한계가 오니까 말이죠. 더 성장을 못하고 창조적인 일을 못하니까 좀 연장해보자. 내 친구들하고 우리 90까지 연장해보자 그랬습니다. 90까지 연장해보자. 김태일 선생은 90까지 가고요. 안병욱 선생은 93세까지 가고요. 근데 나는 90이 넘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오니까요. 이제 나도 끝내야겠으니까 이제 끝내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늙었으니까 이제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는 일만 끝나게 되면 나도 이제는 쉬겠다 하고서 일 끝나게 되니까 또 다른 일 생겨요. 또 일 끝나니까 또 다른 일 생겨요. 그래서 이거 일 끝나기 기다리면 95세까지는 갈 것 같다 말이죠. 가보자 말이죠. 난 또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요. 95세가 되니까요. 몸이 말을 듣지 못해요. 안 늙었어요. 그 이상 늙었다 말이죠. 이제 뭐 할 수 없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 97세가 됐습니다. 97세가 됐는데 한번 신문을 보니까요. 금년 1년 동안 우리나라 문화계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제일 일 많이 한 사람 책도 독자를 많이 가지고 그런데 출판협회에서도 또 추천해가지고 있어요. 금년에는 우리 세계 출판국 국제출판회사에 홍보대사가 되달라고 부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요. 금년 1년 동안에 우리나라 문화계를 위해서 제일 일 많이 한 사람 10사람이 뽑혔어요. 추천받아가지고 뽑혔는데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내가 생각했죠. 내 나이에 여기 들어갈 때 이게 잘못은 아니고요. 사실은 사실이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말이죠. 그래서 그 10사람 가운데 제일 젊은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여사예요. 그분이 제일 젊고요. 80 넘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 내가 생각할 때 그거 아니 내가 뽑혔으니까 이건 거짓은 아니고 사실인데 무엇 때문에 뽑혔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미안합니다. 이거 사상은 그래 내가 앞섰다. 문장도 옛날 말 못하고요. 독자들의 공감대도 없어지고 늙은 건 틀림이 없는데 사상은 그래도 내가 제일 앞섰다. 어디서 얻은 건가 봐. 어디서 얻은 건가 봐. 그래도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철학 공부한 거. 이게 내 사상이다. 그리고 기독교를 교회를 위한 기독교로 받아들이지 않고 민족과 국가와 세계 역사를 위한 기독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사상은 내가 앞섰다. 이 사상은 다른 사람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거다 말이죠. 그래서 100세까지 가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저 100세까지 가놓고 보니까요. 조금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100세 넘어서 쓴 책 한 권이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100세가 넘었는데 우리 기네스북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출판했다고 해서 내 책 인정도 받고요. 요새 또 멸합니다. 영국에서 지금 내 책을 좀 한국과 관계된 얘기를 빼고서 내 책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해서 어느 출판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나 혼자 생각해 조금 더 살면 어떻게 될까? 왜? 일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해 보면요. 27세까지는 나도 키웠고요. 그 다음엔 사회에서 중학교 때 초청할 때고요. 연세대학교 때 교육자로서 일 끝냈고요. 연세대학교 졸업한 다음엔 사회인으로 다시 또 시작했으니까 90 넘어서 시작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까지 오고 있으니까 말이죠. 사람은 언제나 새 출발해야 합니다. 이젠 문재인 민관이 이제부터는 무슨 일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일이 있는가 보면 반드시 일은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하는 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 후배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생인데 우리 그 인생은 항상 더 새로운 출발, 더 젊은 인생, 더 사랑있는 인생을 찾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러분에게도 좀 더 나이 들었다 하는 건 상관없이 몸은 늙어가지만은 정신에 늙지 않고요. 사랑은 끝나지 않으니까 말이죠. 정신적인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 나는 그 도산 선생에게서 배우고요. 인천 선생에게서 또 한 가지 배웠는데 여러분도 좀 이런 좋은 인생을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요.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거 있으면 다시 공부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오늘 제가 나눈 얘기가 더 소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함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